공포카페, 커피 함께 앓은 독서, 안구기담, 아야치지 유키토, 정경진, 옹김. 결혼이라는 말을 내가 처음 입에 올린 것은 사귄 지 반년이 지났을 쯤이었다. 4학년이 된 그녀가 졸업 후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였다. 결혼할까? 나는 애써 무심한 척 말을 꺼냈다. 주말 밤 드라이브도 할 겸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진심이에요? 그녀는 핸들을 잡고 있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아? 나는 시치미를 뗀 얼굴로 말했다. 땡땡대학 문학부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는 여대생. 성적은 그럭저럭. 올 8월에 22살 생일을 맞이함. 교제한 지 반년이나 된 17연상의 애인을 여전히 교수님이라고 부름. 두통과 불면증이 있어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미인이지만 요리에는 그다지 재능이 없음. 그 다음은 짐짓 더 담담한 투로 말을 이었다. 사키타니 집안의 외동딸. 어려서 어머니를 여임. 아버지는 개원한 외과 의사였으나 딸이 고등학생이 된 직후 돌아가심. 그 후 이모댁에 맡겨져. 그게 다죠? 이런 것 말고 뭘 더 알아야지? 이를테면...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과거에 어떤 남자와 사귀었나 라든가. 흥미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의 너지. 과거의 티가 아냐. 내가 한 말이지만 나 부끄러운 대사였다. 그래도 말이에요. 혹시라도 교수님이 생각지도 못한 비밀이 있다면요. 결혼하고 나서 무지 후회할지도 몰라요. 어쩐지 협박으로 들리는데? 결혼하기 싫어?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이른 건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머뭇거리는 유이의 표정을 곁눈질로 살폈다. 반대편 차의 헤드라이트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 왠지 모를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역시 말하는 게 좋겠어요. 유이가 그렇게 말을 꺼낸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밤이었다. 그날 그녀는 저녁에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시무룩한 모습이었다. 왜 그러냐고 묻자 두통이 심해서라며 늘 먹던 약을 먹었다. 나와 사귀고부터 불면증은 꽤 좋아졌지만 두통은 여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약을 타러 예의 그 병원을 찾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두통이 찾아들었는지 그녀는 어쩐 일로 술을 약간 마셨다. 나는 의사의 충고에 따라 알코올을 멀리하고 있었다. 그 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침실로 가서 사랑을 나눴다. 유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정적이었다. 내 몸에 매달려 살려줘라고 몇 번이나 외쳤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와 같은 비명을 지르고 우리 둘은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다. 기분 좋은 나른함과 충족감에 젖어 나는 땀으로 흥건한 유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그러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던 그녀가 불쑥 눈을 떴다. 저 교수님. 입술이 떨렸다. 역시 말하는 게 좋겠어요. 스르르 내 팔에서 빠져나가 등을 돌리고는 말했다. 교수님한테는 숨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길래? 나는 천장을 보고 누운 채로 침대 사이드 테이블에서 담배를 집어들었다. 그렇게 정색하고 말하니까 좀 긴장되는데? 나요.
담요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린 그녀는 당장이라도 꺼질 듯한 가녀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몸은 저주받은 몸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나로서는 물론 이해할 수 없었다. 저주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주를 내렸어요. 저주를 내렸다고? 누가? 몰라요, 그런 건. 모른다니?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저주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 이를테면 어떤 유전적인 문제라도 있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의아해 하는 내 앞에 그녀는 자신의 왼손 집게손가락을 펴서 쓱 내밀었다. 처음은 이 손가락이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6살 때였어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집안일은 일하는 아주머니가 매일 와서 해줬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직접 요리를 해보고 싶어서 키가 작아서 의자에 올라가 도마와 부엌칼로 채소를 자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무서운 목소리로 깜짝 놀라서 손이 빗나가는 바람에 부엌칼로 말이에요. 이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다고? 나는 놀라서 눈앞에 있는 그녀의 손가락을 보았다. 작은 핑크빛 손톱이 달린 가늘고 탄력 있는 손가락. 유이는 그래요라고 수긍했다. 두 번째 마디를 그렇지만 손가락은 내 눈앞에 있었다. 잘려나가지 않았다. 그럴 법한 상흔도 없었다. 그 사람은 아버지 말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당혹스러워하는 나를 외면하고 유이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몸서리치는 게 무서운 시퍼런 눈으로 늘 나를 봤어요. 날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너는 내 딸이 아니라고 종종 말했어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외간 남자에게 당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술을 마시면 늘 취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를 때렸어요. 의사였다며? 그래서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유이는 더욱 작게 몸을 웅크렸다. 손가락이 잘렸을 때도 그 사람은 화부터 냈어요. 어린애가 왜 칼을 가지고 노느냐면서. 나는 아프고 흘러내리는 피가 무서워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 사람은 달래주지도 않았고 바로 응급처치를 해주지도 않았어요. 잘린 손가락은 아버지가 봉합수술은 해줬나? 몸을 웅크린 채로 그녀는 설마요 하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해준 게 전부였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신기해요? 이렇게 손가락이 제대로 달려있는 게? 자랐어요, 손가락이. 그녀의 목소리에서 농담이나 거짓의 느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며칠 사이에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더니 새로운 집게 손가락이 자랐어요. 도마뱀 꼬리처럼. 한 달쯤 지났을 때는 완전히 원래대로 자랐어요. 손톱도 자라고. 나는 허리둥절했다. 이 뱀은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도 있고 모로 놓은 그녀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농담이지? 하고 웃으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못 믿겠죠, 교수님? 그럴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 아니에요. 전부 사실이에요. 새하얀 등이 가늘게 떨렸다. 내 손가락이 자란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그래, 역시 넌 그런 몸뚱이였어. 라면서요. 새로 난 손가락을 이리저리 살피고 쓰다듬고 정말 악마처럼 보였어요. 그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가을 소풍 때 버스 사고가 났어요. 트럭과 충돌해서 버스가 심하게 망가졌고 타고 있던 아이들 몇 명이 죽고 부상을 입었죠. 나도 크게 다쳤어요. 오른쪽 아래팔이 완전히 으스러지고 뭉개졌어요. 병원에서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절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요즘은 의수도 잘 나온다며 의사가 다독여 주더군요. 하지만 유이의 오른팔은 의수가 아니었다. 어디 한 군데도 흠잡을 데 없는 매끈한 팔이 그녀의 몸에는 분명히 달려 있었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천천히 한 모금을 빤 뒤 물었다. 그 팔도 새로 자랐다는 얘긴가? 유이는 주저없이 맞아요 하고 대답했다. 자, 봐요. 그녀는 내 쪽으로 돌아 누워 오른팔을 쭉 폈다. 팔꿈치 주변에 희미하게 흉터가 있죠? 피부색이 좀 다르게 보일 텐데. 나는 그녀의 팔꿈치를 들여다보았다. 확실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고 보니 그런 흔적이 있는 것처럼도 보였다. 3달 정도 걸렸어요.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 손가락도 딱 맞춰서 5개가 자라고. 유이는 팔을 내려 담요 밑으로 넣었다. 그때까지 학교는 쉬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병원 의사는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대단한 사건일 텐데. 병원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몸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시끄러워진다. 구경거리가 된다. 실험용 동물처럼 해부될 것이다. 라면서요. 무서워서 그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무렵부터 나를 보는 아버지의 눈길이 점점 변해갔어요. 끈적끈적 핥는 듯이 보는 거예요. 술도 더 늘었고 늘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내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기분 나쁜 손길로. 그녀의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이 몸은 내 거야. 이 역겨운 몸, 이 저주받은 몸, 이 몸, 이 몸. 증오스러운 듯이, 모멸하는 듯이,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운 듯이, 찬양하는 듯이 그녀의 아버지는 말했다. 아무리 잘라도 다시 자라나. 이 손가락도, 이 팔도, 틀림없이 이 다리도, 누나를 도려내도 영원처럼 재생할 거야. 역겨운 몸. 그러나 놀라워. 참으로 놀라운 몸이야. 그렇지, 유이? 그렇지 않니, 유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유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추운 밤이었어요. 내가 요리를 하는데 아버지가 다가와서 치근치근 몸을 만지는 거예요. 나는 그만하라고 저항했어요. 그러다 튀김을 하던 기름이 엎어져서, 그래서 내 다리에, 왼쪽 다리에 말이에요. 기름이 쏟아졌어요. 화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말도 못하게 뜨겁고 아팠어요. 새빨갛게 부풀러 올라서. 괜찮니? 괜찮니, 유이? 보기 흉한 흉터가 남으면 큰일인데.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아버지는 고통스러워 앓은 딸을 병원 수술실로 옮겼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행해진 것, 그것은 화상을 입은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이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그녀는 몽롱한 의식으로 자신의 왼쪽 다리 무릎 아래가 잘려나가고 없다는 걸 알았다. 한동안은 고열이 나서
위험한 상태였다고 해요. 고열이 가라앉은 뒤에도 나는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약이 떨어지면 고통스럽고 다리가 없으니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도 없었어요. 잘린 다리는 말이에요. 팔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역시 문제없이 자라났어요. 하지만 그 몇 달간은 정말이지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그 사이 아버지는 매일 밤 그녀를 범했다고 한다. 한쪽 다리를 잃고 약기운에 취한 그녀로서는 그 혐오스러운 폭력을 거부할 재간이 없었다. 다가오면 다가오는 대로 꼼짝없이. 아무한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덧 유이의 목소리는 가냘프게 울먹이고 있었다. 다리가 다 자란 뒤로는 저항하고 달아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를 잘라줄까? 그래서 초인적인 재생 능력을 지닌 딸의 육체를 자르고 범하는 아버지. 그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상상하고 나는 전율했다. 하지만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머리가 몹시 복잡했다.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지? 내 질문에 유이는 어깨를 파르르 떨었다. 내가 죽였어요. 다시 내게서 등을 돌리고 그녀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그해 봄이었어요. 취해서 다가오는 아버지를 계단에서 밀쳐서 사고였다고 둘러댔어요. 경찰도 이모도 아무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숨을 멈추듯 말을 끊었다. 콧물을 훌쩍 잃은 소리가 작게 들렸다. 저주받은 몸이라는 아버지의 말 틀리지 않았어요. 이런 몸 인간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어디를 잘라도 자라나요. 자라난다고요. 도마뱀이나 영원처럼 목을 잘라버려도 틀림없이 새로운 것이 자랄 거예요. 싫어졌죠? 싫어졌을 거예요. 아니면 교수님, 내 말이 거짓말 같아요? 나는 대답을 주저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만취한 것처럼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혀끝으로 입술을 핥으면서 끈끈한 침을 몇 번이나 삼켰다. 유이가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나와 시선을 맞췄다. 그 갈색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이윽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이런 느낌이 강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하지만 믿자. 그때 나는 생각했다. 믿자. 믿기로 하자. 라고. 그리고 유이를 계속 사랑하자.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설령 그녀의 마음이 어떤 광기를 품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전부 그 광기가 낳은 망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그러진 마음까지 보듬어 그녀를 사랑하자. 계속 사랑하자. 축복인걸? 나는 말했다. 축복?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재생력을 부여받았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야. 저주받은 건 네가 아니라 네 아버지의 마음이야. 해교한 것이라도 보는 양 유이는 갸우뚱 고개를 기울였다. 눈동자에 아련한 빛이 어리고 이내 흔들렸다. 결혼하자, 유이. 나는 유이의 떨리는 어깨를 끌어안으며 말했다.